안녕하세요. 4년의 결혼 생활을 마치고 다시 혼자가 된 30대 여성입니다. 이따금씩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궁금해서 사연을 들으러 찾아오곤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사실 이미 이혼도 했겠다. 어찌 보면 다 끝난 일인데 굳이 들추는 게 의미가 있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물어봤어요. 그런데 솔직히 아직 분이 안 풀려서 말이죠. 전 남편이고 시댁 식구들이고 아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 좀 듣고 눈치도 채고 그래서 욕 좀 해줬으면 싶기도 하고. 좀 유치한가요? 남편하고는 제 나이 31살에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결혼에는 원래 그다지 뜻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소개팅 이야기를 꺼냈을 때도 상대 남자가 그러니까 제 전 남편이기도 하고 잠깐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이혼을 하고 나니까 이따금씩 호칭이 참 불편해요. 전 남편 부르기도 그렇고 남편이라고 부르자니 괜히 성질나고. 그래도 일단은 남편이 간결하니까 남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친구가 소개팅 할 거냐 물었을 때 제가 먼저 물었어요. 소개팅에 나올 사람이 혹시 연애 상대를 찾는 건지 아니면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원하는 건지 말이에요. 그런데 친구가 사람 앞날을 누가 장담할 수 있냐며 연애하다 헤어질 수도 있고 결혼할 수도 있고 그거야 아무도 모르지 그러대요. 하지만 저는 괜한 원망을 듣는 건 한 번이면 족하다 싶어서 그런 식이라면 차라리 나가지 않겠다 했습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 교제하던 남자와 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온갖 막말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저 때문에 자기가 시간 낭비, 돈 낭비를 했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정말 억울했던 게 그 당시에도 저는 결혼에는 뜻이 없었고 남자도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연애 초반 때부터요. 하지만 남자가 말하길 사귀다 보면 제 생각이 달라질 줄 알았답니다. 자기가 잘해주면 생각을 고쳐먹을 줄 알았다나요? 어이가 없어서. 아무튼 그때 너무 질려버려서 이후로 결혼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있는 남자하곤 아예 얽히지 말아야겠다고 다짐을 했네요. 그런데 소개팅을 주선하는 친구가 중간에서 그렇게 애매하게 나오니 당연히 나가기가 싫었죠. 하지만 친구는 이미 제 사진을 상대 남자에게 보여줬고 그쪽에서 저를 너무 만나보고 싶어 한다며 나중엔 거의 사정을 하는데 제 다짐도 다짐이지만 친구를 더는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냥 밥이나 한 끼 먹고 온다 생각하고 나갔다 오겠다니까 정말 고맙다고. 그래서 마침내 남편과 만나게 되었네요. 남편은 저와 마찬가지로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특출난 매력은 없었지만 대화를 나눠보니 사람 성격이 전반적으로 둥글둥글하고 모난 구석이 없었죠. 가끔 실없는 농담을 던지는 게 조금 거슬리긴 했지만 그것도 알고 보니 어떻게든 저랑 좀 더 같이 있으려고 나름대로 한 노력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땐 좀 감동이기도 했고. 하지만 몇 번 대화를 나눠보니 남편은 나이가 나이였던 만큼 역시나 결혼 상대를 찾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저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두어 달쯤 만남을 이어가다가 제가 이쯤에서 그만 만나자 했어요. 계속 만나봤자 서로한테 좋을 게 없을 것 같다고요. 그런데 남편이 저한테 도대체 왜 결혼의 뜻이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평범한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지만 어째서인지 나는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은 없다. 그래서 아이 생각이 없다. 그리고 아이를 키울 것도 아닌데 굳이 결혼을 해야 하나 싶다. 뭐 대충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참을 듣고 있던 남편이 자기도 솔직히 말하겠다더니 자기는 아이를 못 갖는답니다. 20대 때 사고를 당해서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잘 되지 않았냐고 우리 둘 다 서로만 바라보고 살면 된다 하는데 솔직히 친정에서는 제가 하루빨리 좋은 사람을 만나 시집을 가기를 바라셨어요. 짐작컨대 저희 부모님도 일단 어떻게든 제가 시집부터 가면 가서 살다 보면 마음이 바뀌지 않겠나 싶으셨던 거겠죠. 그리고 자식된 도리로서 죄송스러웠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런저런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남편하고 결혼해도 괜찮겠다 싶대요. 친정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남편의 불임 문제는 나중에 천천히 말씀드릴 생각이었고요. 결혼 생각이 없었던 저였지만 막상 결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니
그래도 아예 아무것도 안 따질 수는 없더라고요. 특히나 일찍이 시집간 사촌언니가 1년 만에 10kg 가까이 살이 빠질 만큼 시집살이로 마음고생하는 걸 듣고 봤던지라 나름대로 시댁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준은 둘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처음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저더러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시는 걸 보고는 막연히 마음이 여리신 분들이구나. 그러니 좋은 분들일 거라고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섣불리 판단했던 제 자신이 한심할 뿐이지만 아무튼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은 저희 친정이랑 비슷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여러 가지로 좋은 시댁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보다 3살 많은 형, 그러니까 아주버님이 이혼을 하기 전까지는요.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아주버님과 형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는 이혼의 원인이 형님한테 있다고 했지만 저는 솔직히 두 사람 모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제가 듣기론 아주버님이 결혼한 지 2년 만에 외도를 하셨고 그걸 알게 된 형님이 이후로 술에 의존하게 되었다 들었거든요. 그리고 언젠가 형님이 하소연하기로는 자기는 어떻게든 참고 살아보려고 했다. 그런데 애아빠, 그러니까 아주버님이 자기를 여자로 봐주질 않더랍니다. 게다가 형님이 참고 살려는 이유는 시조카들 때문이었다는데 아주버님은 형님이 어디 가서 무슨 재주로 벌어먹고 살겠냐고, 그러니 막말로 지가 안 참으면 어쩔 거냔 식으로 걸핏하면 형님을 무시했나 봐요. 아무튼 부부 사이의 일은 결국 부부만 아는 일이라지만 결국 형님의 알코올 중독이 심해져서 아주버님이 양육권을 갖게 되고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초반에는 큰 문제는 없었어요. 아주버님이 시조카들을 데리고 시부모님과 함께 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시부모님이 시조카들 양육을 도와주셨고 일 없는 주말에는 아주버님이 도맡아서 한다 들었죠. 그리고 저는 저대로 남들이 보통 조카들한테 하듯이 이따금씩 맛있는 거 사주고 어린이날이나 생일이면 선물 하나씩 사주는 정도만 했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이혼한 지 한 2년쯤 되었을 무렵 만나는 여자분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시조카들한테 좀 소홀해졌나 봐요. 그리고 그 부담이 저에게 올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결혼하고 제가 어머님한테 그래도 감사했던 건 그다지 먼 거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으로 저를 부르신 적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데이트를 시작하면서 주말에도 어머님이 시조카들을 보게 되는 상황이 잦아지셨고 어머님도 연세가 있으셨으니 시조카들, 그것도 5살, 7살 남자아이들을 혼자 보시는 게 쉽지는 않으셨을 테지요.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언젠가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저를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퇴근했니? 뭐하니? 애들이 작은엄마 보고 싶다고 난리네. 그리고 저도 처음에는 그래. 어머님 말동무도 해드릴 겸 좀 도와드리고 오자고 좋은 마음으로 시댁에 들리곤 했었거든요. 거짓말이 아니라 평일에 한두 번, 주말에 한 번, 그렇게 한 3달 가까이를요. 그런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 결국 지치더라고요. 특히나 하도 저녁만이라도 먹고 가라셔서 가면 아주버님이 귀가할 때까지 저를 못 가게 하셨는데 창살 없는 감옥이 바로 이런 건가 싶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조카들한테는 계속해서 작은엄마가 와서 너무 좋지? 작은엄마랑 같이 하니까 너무 좋지? 작은엄마랑 다음엔 어디 가자고 할까? 이게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정말이지 너무 부담스럽고 나중엔 그냥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심지어 한 번은 새벽 2시인가? 큰애가 아프다면서 일을 어쩌면 좋으냐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남편도 아니고 저한테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주버님은 어디 계시냐니까 아주버님은 애인이랑 캠핑 갔다고. 너무 열받아서 그 전화 그대로 남편한테 넘겼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머님이 말씀하시길 큰애가 그러더랍니다. 작은엄마랑 병원에 같이 가면 나을 것 같았다고요. 물론 저는 지금도 큰애가 그런 말을 했을 거라곤 믿지 않지만요. 아무튼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저는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어머님한테든 아주버님한테든 확실히 이야기를 좀 해줘. 왜 자꾸 나한테 뭘 기대하시는지 모르겠네. 좀 이해 좀 해줘라. 어머니 입장에선 며느리라고 너 하나니까 그렇지. 그리고 솔직히 한 가족인데 서로 좀 도와가며 지내야지. 어떻게 딱 선을 그냐? 게다가 생각을 좀 해봐. 형이 일단 그 여자랑 빨리 결혼을 해야 너도 우리 어머니도 자유의 몸이 되는 거야. 그러려면 협조를 좀 해줘야지.
두 사람이 결혼해서 내가 자유의 몸이 되기 전에 화병으로 죽을 것 같다니까. 야,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냐 너는. 솔직히 어머니랑 비교하면 네가 뭘 얼마나 했다고 그러냐. 고생은 우리 어머니가 다 하고 계시지. 지금 그게 할 소리야? 너무 빡빡하게 따지지 마라 좀. 이 집안의 여자라곤 어머님하고 너하고 둘뿐인데 어쩌겠냐 그럼. 자기가 대신 사과한다. 미안하다. 너 정말 고생한다. 그런 인사까지는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남편이 그토록 뻔뻔하게 아나무인으로 나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죠. 그리고 덕분에 그나마 마음 한켠에 있던, 그래도 내가 작은 엄마인데 이 정도는 하는 게 맞나 하는 그 찜찜함도 전부 날아가 버리대요. 게다가 이렇게 다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님 생신이셨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모였는데 아주버님 재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 아주버님 애인이란 사람이 시조카들 때문에 재혼하기를 망설인다는 거예요. 그쪽은 초혼이라서 부모 반대가 완강하다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엔 어머님뿐만 아니라 아버님까지 저를 힐끗힐끗 바라보시면서 애들 거취 문제야 뭐 가족 간에 상의를 해서 차차 방법을 찾아보면 된다 하시는데, 아니 멀쩡히 애 아빠가 살아있는데 무슨 애들 거취 문제를 가족 간에 상의를 한다는 건지, 그리고 나는 왜 자꾸 쳐다보시는 건지 이래저래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게다가 그 와중에 아주버님은 저랑 눈이 마주치니까 어이없게도 윙크를 하면서 재수씨 잘 좀 부탁해요 이러는데, 순간 욱해서 뭘 부탁하냐 했습니다. 부탁하지 마시라고. 궁금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다면서요. 그리고는 도무지 끓어오르는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제 핸드백이랑 차키만 챙겨서 식당에서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쫓아나와서는 너는 좋은 날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냐? 형 애인 쪽에선 당연히 꺼려지는 자리이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우리니까 어쩔 수 없잖아. 왜 우리가 우리야? 아주버님이나 우리지. 막말로 아주버님이 재혼을 하시던 못 하시던 나랑 무슨 상관인데 뭘 잘 부탁한다는 거야 도대체? 어머님 아버님도 그래. 왜 자꾸 나한테 눈치를 주셔? 그렇게 시조카들이 안쓰러우면 당신이 챙겨. 당신이 하면 되잖아. 작은 엄마보다는 작은 아빠가 더 가까운 거 아니야? 핏줄인데? 막말로 어머님이 시조카들 문제로 당신한테 한 번이라도 전화한 적 있으셔? 넌 뭐 그런 걸 지금 따지고 드냐. 진짜 사람 피곤하게 한다. 아무튼 우리 부모님한테 사과드리고 형한테도 미안하다고 해. 웃기고 있네. 사과를 받으면 받았지 내가 지금 하게 생겼니? 분명히 우리 두 사람 서로만 바라보고 살자 했고 그 약속 하나 믿고 한 결혼이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시부모님도 남편도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대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어머님 생신날 제가 보인 행동은 시댁 식구 모두에게 제 생각이 어떤지 분명히 보여주는 일이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더는 시댁 식구들 중 그 누구도 저에게 시조카를 맡길 생각은 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고요. 하지만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 버렸어요. 오히려 서로 속내가 다 드러나서 그런가 아주 그냥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으니까요. 어머님 생신 이후로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큰애에게 핸드폰이 생겼는지 언젠가부터 계속해서 큰애에게서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내용은 대부분 작은엄마 뭐 하세요? 작은엄마 요즘 왜 안 오세요? 작은엄마 보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그 문자들이 전부 어머님이 시켜서 시조카가 보냈다 싶었기에 무시해버릴까 싶다가도 혹시나 일말의 가능성으로 시조카가 자진해서 보낸 거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사실 이 모든 상황에서 시조카가 잘못한 건 없는데 괜히 애한테 상처를 주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정말이지 문자 하나가 올 때마다 온종일 이런저런 생각과 고민으로 얼마나 마음이 갑갑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살다간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결국 시조카에게 앞으로 작은엄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작은아빠한테 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작은아빠가 작은엄마한테 전해줄 거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황당한 건 그 이후로 시조카가 남편에게 문자를 하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어머님 말씀으로는 시조카가 단단히 상처를 받아서 안 한 거라는데, 그 내막을 솔직히 누가 알겠어요? 제가 그것까지 배려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구나 싶었던 때였습니다. 3달 가까운 시간 동안 어머님은 저에게 오라가라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저도 어느새 한결 홀가분한 마음으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남편하고의 관계는 예전만 못했지만 적어도 부딪히는 일은 거의 없었고요. 그런데 평소처럼 야근을 하고 집에 도착해 현관을 여는데 저는 순간 제가 남의 집에 잘못 들어온 줄 알았어요. 왜냐면 현관에는 아이들 신발이 놓여 있었고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TV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내 저는 그 아이들이 바로 시조카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황당해서 남편에게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쟤들이 여기 왜 와 있어? 어머니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이제 쟤들 못 보신대. 정말이야? 그럼 일단 병원부터 모시고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뭐 병원은 알아서 가시겠다니까 신경 쓸 거 없고. 걱정이네.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도 왜 쟤들이 우리 집에 있어? 아직 그 집에 아버님도 계시고 아주버님도 있잖아. 남자 둘이서 쟤들을 무슨 수로 보냐? 아니 아주버님이 애 아빠인데 왜 애들을 못 봐? 그리고 당장 주말 지나면 당신도 나도 출근해야 되는데 우리 집에서 쟤들을 누가 본다고 데려왔냐고. 그래서 말인데 회사에 휴가 좀 내. 누군가 한 명은 쟤들 봐줘야지. 그럼 당신이 내던가. 억지 좀 쓰지 마라. 너가 봐야지 내가 쟤들을 어떻게 보냐. 야, 그리고 왜 작은엄마라고 부르겠냐? 엄마 없으면 대신 엄마 역할을 하라고 작은엄마인 거야. 엄마 소리 듣는 게 뭐 아무런 이유 없이 듣는 건 줄 알았어? 당신 뭐 잘못 먹었어? 아까부터 왜 이렇게 헛소리를 해대? 작은엄마가 무슨 엄마 소리야, 엄마 소리는? 그리고 내가 언제 작은엄마 하고 싶댔어? 작은엄마가 무슨 벼슬도 아니고 웃기지도 않네 진짜. 하지만 남편은 좀처럼 고집을 꺾지 않았고 정말이지 이런 식으로 나가다간 제가 시조카드를 떠안게 생겼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튿날 새벽 남편과 시조카들이 아직 잠에서 깨지 않았을 때 제 짐만 챙겨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집을 나오면서도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나와야 하나 싶었지만 동시에 어물쩍거리다 시조카들하고 마주치면 또 거기다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아이들한테 저희 부부가 큰 소리 내는 걸 보여주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집에서 나왔어요. 친정에 도착한 지 1시간쯤 지나니까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디냐 묻길래 친정이라고. 시조카들 문제 해결할 때까진 난 친정에서 지낼 테니 그런 줄 알라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한다는 말이 저더러 왜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냐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은 생판 모르는 남도 데려다 키우던데 너는 뭐가 문제야? 넌 모성애라는 게 없냐? 네가 그러고도 여자야? 진짜 정 떨어진다.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모성애고 뭐고 내가 애시당초에 낳을 생각 없다고 했던 거 기억 안 나? 근데 이제 와서 나더러 시조카를 키우라고 하면 내가 그래 알겠어 하고 키울 줄 알았던 거야? 그리고 뭐 여자 맞냐고? 아무렴씨 없는 너도 남잔데 내가 여자가 아닐 리가 있어. 너 지금 말 다 했냐? 너 터진 입이라고 아무렇게나 말하는데 입 조심해라. 당신이 먼저 시작했거든? 그리고 나는 그 작은엄마 소리 더는 듣기도 싫어. 아주 이골이나. 작은엄마고 뭐고 나 안 할 테니까 어디 밖에 나가서 하겠다는 여자 있으면 그 여자 시켜. 얼마나 대단한 자리라고 사람을 이렇게 스트레스를 줘 주기를. 저는 제 할 말만 하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후로는 무슨 정신이었는지는 몰라도 남편 말대로 회사에 일단 휴가는 냈습니다. 다만 그리고 나서 유명하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들 몇몇을 만나 상담도 받고 나름대로 전략도 세워보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일단 시어머니 허리가 났을 때까지만이라도 좀 봐줄 수 있었던 거 아니냐고. 근데 그게 그 상황에 처해보지 않은 사람이면 모를 거예요. 시부모님도 아주버님도 그 애인이란 여자한테는 아주 절절매지. 그러니까 그 여자는 자기가 뭐나 되는 거 마냥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대지. 그런데 정작 애들은 그 여자는 자기들 아빠를 뺏어간 여자라고 생각해서 따를 생각이 없고 말끝마다 작은엄마 작은엄마. 그러니까 그 여자가 아주버님과 결혼을 한다면 명락없이 애들 엄마 노릇은 제 몫이고 그 여자는 형님 놀이나 하게 생겼더라고요. 호랩이 될 뻔한 아주버님을 살려준 구세주놀이는 덤이고요. 그리고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런 꼴을 보게 될 걸 뻔히 알면서 언제 그런 날이 오려나 하고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었죠. 그래서 결국 남편과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남편 나름대로 제가 자기를 모욕했다며 명예훼손이네 어쩌네 해댔는데 부부싸움하다가 막말 좀 한 걸로 명예훼손이 될 리가 없잖아요. 고작 그런 이유로 저를 유책 배우자로 몰아갈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서로 오만 정이 다 떨어진 마당에 뭘 질질 끄냐고 그냥 깔끔하게 협의 이혼하고 갈 길 가자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주버님이 저희 이혼을 말리대요. 자기가 다 잘못했다면서? 하지만 곧 죽어도 시조카드를 다시는 안 맡기겠단 소리도 안 하고, 설령 그런 소리를 했다고 해도 이미 저희 부부는 깨진 그릇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결국 그렇게 남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버님과 그 여자도 헤어졌다는 소식을 다름 아닌 어머님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저 때문이라면서 제가 조금만 도와줬으면 될 걸 일을 다 그르쳤네 하시더니 급기야는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시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별다른 소식이 들려오질 않네요. 종이 쪼가리 하나 날라온 것도 없고요. 솔직히 아주 가끔 시조카들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작은엄마 하면서 따르던 걸 생각하면 내가 좀 참을 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아직 제가 매운맛을 덜 봐서 그런 걸까요? 그냥 왜 어른들 때문에 애들이 저렇게 힘든 시간을 겪어야 하나 싶은 게, 아무쪼록 아주버님이 그놈의 사랑 타령은 잠시 접어두고 아이들을 먼저 좀 챙기셨으면 좋겠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이혼한 지 정확히 1년 된 30대 여성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제 사연을 이야기하러 오게 된 건 바로 제 전 남편 때문이에요. 1년이나 지난 마당에 지난 일은 들춰서 뭐하냐는 분도 계실 텐데, 맞아요. 사실 처음엔 저도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인터넷으로 심리학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누군가 그러대요. 기억하기 싫은 일이라고 무조건 묻어두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차라리 한 번쯤 속 시원히 털어놓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연이라도 두 번 다시 마주치기 싫은 인간이지만 일단은 편의상 남편이라 칭할게요.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속담 다들 들어보셨죠? 제 남편이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처음엔 그런 사람인지 전혀 몰랐죠. 일단 남편하고는 선배의 소개로 만났는데 솔직히 내키는 자리는 아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소개를 해준다는 선배가 남편을 얼마나 대단한 사람 마냥 묘사를 했거든요. 나이가 32인데 대표 소리를 듣는다. 직원이 10몇 명이다. 자수성가의 전형이다. 사람이 딱 보면 뭐 카리스마가 있고 어쩌고. 저로서는 좀 황당했어요. 막말로 제가 먼저 해달라고 한 소개팅도 아닌데 왜 이렇게 부담을 주나 싶어서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선배하고 제 관계가 까놓고 말해서 그렇게 동등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선후배 사이인 동시에 저랑 업계도 같다 보니 한마디로 얼굴 붉혀 좋을 일이 없었달까요? 그래서 말 그대로 울며 겨자 먹기로 나갔던 자리였는데 남편이 어찌나 적극적으로 들이대던지 소개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본격적으로 연애까지 하게 되었어요. 사귄 지 1년하고 2달째 되던 때 정식으로 프로포즈도 받았고요. 하지만 프로포즈를 받고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저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그건 바로 시부모님의 반대였지요. 시부모님께선 사업하는 남편의 짝으로 아나운서나 교사 같은 직업을 가진 며느리를 드리고 싶었다며 제 면전에 대고 말씀하셨고, 그런 당신들의 기준에 저는 너무나 어긋나 있다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 저는 저와 남편을 소개해준 선배가 번번이 남편은 올려치고 저는 내려치는데 말 그대로 이골이 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신다 하니 유감이다. 저도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며 결혼하고 싶지는 않다 하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네요. 남편에게도 시부모님이 결혼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나한테 이렇게 막 나오시는데 당신은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걸 보니 앞날이 깜깜해서 이 결혼은 못하겠다 했고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남편이 울면서 저희 집 앞에 찾아왔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기가 너무 한심했다면서 이미 지나간 일을 어떻게 되돌리진 못하겠지만 자기랑 결혼만 해준다면
절대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로 제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일은 없을 거라면서 말이죠. 그리고 저는 사실 남편과 연락 없이 떨어져 있는 그 며칠 동안 나름대로 마음 정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앞에서 눈물 콧물 흘려가며 우는 남편을 보니까 도무지 매정하게 뿌리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결국 남편만 믿고 처음 계획대로 결혼을 밀어붙이게 되었습니다. 청첩장이 나오고 결혼식까지는 고작 2주밖에 남지 않은 시점까지도 시부모님께서는 가타부타 어떠한 말씀도 없으셨어요. 처음부터 당신들은 제가 싫다고 했는데 제가 기어이 며느리가 되겠다고 하니 어쩌겠냐고, 그러면서 당신들이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줄 알라고 하신 게 다였지요. 그리고 저희 친정어머니는 이렇게까지 홀대를 받으면서도 기어이 이 결혼을 해야겠냐 하셨지만 그때 저는 한심하게도 남편만큼은 확실한 제 편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친정어머니께 우리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언젠가 시부모님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거라 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친정어머니께 자기 부모님 두 분 다 말씀만 저렇게 하시지 원래 마음 따뜻하시고 속정 깊은 분들이라며 자기만 믿어달라, 실망시키지 않겠다 하대요. 그러니까 저희 친정어머니도 더는 반대도 못하시고 그렇게 저희 결혼을 허락하셨지요. 남편은 버는 족족이 모든 돈을 사업에 재투자를 하고 있었다 했고, 그래서 정작 결혼에 쓸 수 있는 돈이 많이 없었어요. 오죽하면 제가 처음에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상황이 이런데 왜 나한테 프로포즈를 한 거냐고 어이가 없어서 따졌다니까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다는 말이 모든 일은 때가 있는 법이라면서 아무튼 시댁에서는 괘씸죄라고 한 푼도 안 도와주신다지, 남편은 가진 돈이라곤 2,600만 원밖에 없지. 그래서 결국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모아두었던 8천에 친정어머니에게 1억 2천을 빌려 전세를 구했습니다. 참고로 그런 와중에 시부모님께선 아무리 당신들이 아무것도 안 해준다고 너도 안 하냐 하시길래 무슨 소린가 했는데 예단을 말씀하셨던 거더라고요. 근데 그냥 끝까지 못 알아들은 척 했어요. 솔직히 이땐 좀 아닌 게 아니라 억울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남편이 매달려서 하게 된 결혼인데 어째서 나는 계속 싫은 소리를 듣고 있는 거며 돈도 내가 몇 배로 쓰게 된 건지. 하지만 결혼식 날짜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내가 생각 좀 해봐야겠으니 시간 좀 갖자. 그 시점에 그 소리를 할 수 있는 여자가 몇이나 되겠어요? 저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거 그거 며칠 가지도 않았을 텐데. 한편 결혼하고 한 2년 동안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일단 남편은 사업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저 또한 직장에서 승진을 하면서 업무량이 배로 많아졌거든요. 게다가 남편은 매일같이 영업을 이유로 술에 취해 밤늦게 귀가하는 일이 일상이었다 보니 어느샌가 집안일마저 당연하다는 듯이 제 몫이 되어 있었죠. 그뿐인가요? 저를 며느리라고 생각 안 하신다 하실 때는 언제고 언젠가부터 명절인데 아니면 뭐 누구 생일인데 하시며 저에게 며느리 도리를 요구하기 시작하시대요? 그리고 저는 한심하게도 그때는 시부모님의 그런 연락도 그저 반갑기만 했어요. 이제는 나를 인정해 주시려나 보다고, 그러니 어떻게든 야무지고 싹싹한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 생각하며 말이에요. 그러다 전세 계약을 연장하고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할 말이 있다 하더니 이사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이사라니? 갑자기 왜 이사를 가자는 건데? 내가 돈이 좀 필요해. 회사 일에 문제가 생겼어. 문제라니? 돈은 얼마나 필요한 건데? 아니 그리고 잠깐, 지금 전세보증금으로 회사 일을 해결하자는 거야? 안 돼, 그건 안 되지. 우리 엄마 돈이 반도 넘어. 장모님한테는 말 안 하면 되잖아. 엄마한테 거짓말을 하라는 거야? 싫어, 난 못해. 어머님 아버님한테 한번 여쭤봐. 두 분 맨날 어디 은행에 얼마 있고 저기 은행에 얼마 있고 그런 얘기 하시잖아. 그거 그냥 하는 소리지. 그 돈 내가 사업 시작할 때 진작에 다 갖다 썼어. 뭐? 그런데 왜 맨날 여기 1억 저기 1억 그런 소리를 하셨대? 넌 지금 그런 걸 따지고 싶냐? 아무튼 그러니까 이사 가자. 일단 여기 전세 보증금이 2억이지. 그러면 대충 1억 5천 하고. 우리는 어디 가서 살고? 우리는 뭐 일단 급한 대로 월세 한번 알아보지 뭐.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어. 내가 100번 양보해서 내 돈은 빌려줄 수 있지만 엄마 돈은 절대로 안 돼. 이러다 내 사업 망하면 너도 망하는 거야.
아우 됐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 엄마 돈까지 가져다 썼다가 당신 망하면 우리도 망하고 우리 엄마도 망하는 거야. 안 돼.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저희 집 초인종을 눌렀고 그래서 현관을 열어보니 저희 친정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당황한 제가 언제 오셨냐니까 방금 오셨다곤 하셨지만 제가 아무렴 명색이 엄마 딸인데 표정만 봐도 어떤 기분이신지 알 수 있었죠. 그리고 동시에 이때다 싶어서 남편이 저희 어머니를 붙들고 무슨 소리라도 할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어머니를 모시고 집 밖으로 다시 나갔습니다. 일단 카페라도 가자고 뭐가 됐던 거기서 이야기를 하자면서 말이에요. 혹시 전부 들으신 거예요? 들으셨어도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나 진짜로 엄마한테 그런 부담 드리고 싶지 않아요. 안 도와줘도 괜찮으려나. 최서방이 서운해하면 어쩌냐. 서운해하긴요. 서운할 걸로 치자면 나야말로 시부모님한테 서운한 일투성인걸. 아무튼 엄마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 너 이사는 뭐? 가긴 가려고? 그래도 남편이니 네 돈 내 돈 성급기는 좀 그러니까. 일단 보증금에서 엄마 돈은 돌려드리고 남은 8천에서 3천은 월세 보증금하고 5천이라도 빌려줄까 싶어요. 그러면 그냥 네 돈 8천인가 그거 최서방 빌려주고 대신 엄마 집에 들어와서 살아. 그건 어때? 나야 괜찮은데. 정말 괜찮아요? 엄마는 덜 심심하고 좋지. 그리고 우리 딸 결혼하고 너무 말랐어. 엄마는 그게 너무 속상해. 그래서 좀 전에 그렇게 반찬을 해오신 거예요? 아이 참 괜찮은데. 아무튼 최서방하고 한번 얘기해봐. 엄마도 여유가 있으면 그 1억 최서방 딱 쓰라고 내주고 싶은데 그건 좀 힘들어. 미안해서 어쩌냐. 미안하단 말씀 진짜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후로 어머니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더 나눈 뒤 헤어졌고 저는 일부러 멀리 돌아서 집에 왔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는데 집에 일찍 가면 남편이 있으니 생각을 도무지 정리할 수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실실 웃으며 저를 반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이 너무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친정어머니 집에 들어가 살겠느냐 물었어요. 들어가 살게 되면 내 돈은 빌려주겠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게 무슨 뜻이야? 장모님이 안 빌려주신대? 안 빌려주시는 게 아니라 엄마도 사정이 있으시니 못 빌려주시는 거야. 아니, 사위도 자식이다 하실 때는 언제고 지금 사위 사업이 휘청거린다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정이 뭔데 도대체? 억지 좀 쓰지 마. 당신이 언제 우리 엄마한테 돈 맡겨놨어? 어이가 없네 진짜. 내 돈이라도 빌려갈 거면 엄마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걸로 하고 그렇게는 못하겠음 뭐 어쩌겠어. 당신 사업은 당신이 알아서 해. 진짜 장모님도 너도 너무한다 진짜. 너무한다고? 말이 나왔으니 한번 따져볼까? 결혼하고 이후로 나 당신한테 꽃 한 송이 받아본 적 없어. 지금은 사업에 투자해야 할 때라면서 생활비 100만 원 주는 거 말고 당신이 이 집 돌아가는데 기여한 게 뭐가 있어? 그래도 나 언젠가 우리한테 좋은 날이 오겠지 하고 이제껏 참았어. 근데 이제 와서 사업이 위태로우니까 내 돈도 우리 엄마 돈도 내놓으라는 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몰라서 말 안 하는 거 아니야? 그 투잔지 뭔지 그거 다 하루가 멀다 하고 마시는 술값인 거 누가 모를까 봐? 그래도 내가 사업을 해본 적이 없으니 그냥 알아서 잘하겠거니 하고 믿고 내버려뒀어. 그런데 이제 와서 뭐 하자는 건데? 남편 입장에선 아마 꽤나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평소라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참고 넘어가던 저였으니 이번에도 그럴 줄 알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더러 내 마음이 아예 바뀌었다고 이참에 친정에 들어가 살아야겠다 했어요. 친정어머니 돈도 돌려드리고 애시당초 당신 결혼할 때 들고 온 돈이 얼마였냐? 2,600인가 그렇지 않았냐? 나도 2,600만 내놓고 나머지는 거두겠다.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갑자기 왜 그러냐면서 일단 진정 좀 해라 어째라. 하지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런 대화가 있고 정확히 3달 뒤 남편은 사업을 정리했고 저희는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물심양면 저희 부부를 도와주셨어요. 집에서 노는 사위였지만 제가 회사 일로 바쁘니 당신이 삼시세끼를 챙겨주시는 일이 다반사였고 게다가 저희 빨래며 청소며 하는 김에 하는 거니 신경 쓰지 말라셨죠. 그리고 남편의 수입이 또 끊어진 그 상황에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라곤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리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노발대발 실성한 사람처럼 굴더군요. 야, 너 지금 돈 번다고 유세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장모님만 100만 원씩 드릴 수가 있냐?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뭐 엄마 용돈 드려? 그럼 당신이 우리 엄마 도와서 집안일 좀 해. 음식도 하고 청소도 좀 하고. 그러면 되겠네. 엄마가 밥까지 차려주셨으면 최소한 설거지는 해야지. 아무튼 엄마가 우리한테 해주시는 거 생각하면 100만 원도 적어서 송구스러울 지경이니까 괜한 트집 잡지 마. 그래도 이건 경우가 아니지. 드릴 거면 우리 부모님도 드려. 그래, 그럼 다음 달부터 20만 원씩 드릴게. 그러면 되지? 뭐 20만 원? 어디 거지한테 적선하냐? 진짜 사람 열받게 하네. 드릴 거면 양쪽 똑같이 드리고 안 드릴 거면 양쪽 다 드리지 말아야지. 아니, 양가에서 해주시는 게 다른데 뭘 다 똑같이 하라는 거야? 그럼 우리 엄마 집에서 얹혀 살면서 밥도 얻어먹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난 내가 아무리 우리 엄마 친딸이어도 당신처럼 얼굴에 철판 깔고는 못 살겠으니까. 100만 원 드리는 게 그렇게 눈꼴 시리면 나가자. 나가서 어디 반지하 같은 데 구해서 우리끼리 어떻게든 살아보면 되겠네. 사실 이렇게 다툴 때만 해도 친정어머니가 집에 안 계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좀 목소리가 커졌는데 이제 싸움이 길어지다 보니 친정어머니가 귀가하신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죠. 세희야, 그리고 최서방도 내가 정말 속상해 죽겠다. 세희야, 너 이제 엄마한테 그 돈 주지 마. 그거 나 솔직히 부담스러워서 안 받고 싶었어. 최서방도 너무 불만 갖지 말게. 세희 입장에선 어쨌든 내가 지 엄마니까 안쓰러워 그런 거 아니겠나? 그리고 둘 다 돈 때문에 자꾸 싸우게 되나 본데 나중에 나 가고 나면 이 집 너희 거야. 그러니까 너무 돈돈돈하고 살지 말어. 씁쓸한 표정으로 말씀을 마치신 어머니가 저희 방에서 나가신 뒤 저는 아까보다 더 끓어오르는 화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만약 제가 또다시 남편과 싸운다면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실까 싶어서 꾹 눌러 참고 남편에게 짐 싸라고 했습니다. 당장 나가서 몇 날 며칠 찜질방서 지내게 되더라도 일단은 나가자고. 더 이상 어머니한테 신세지지 말자고 했죠. 그런데 남편은 그새 또 뭘 그렇게까지 하냐면서 일단은 알겠다고 100만 원씩 계속 드리라고 하대요. 그리고 이제 와서 말이지만 저는 제가 세게 나가면 남편이 오히려 꼬리를 내릴 거란 걸 알고 있었어요. 강강약약인 사람이었으니까, 자기가 불편한 건 조금도 못 참는 사람이었으니까 친정어머니가 제공해주시는 이 편안한 생활을 마다할 인물이 못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후로 남편은 조금씩 달라지는 듯 했어요. 함부로 목소리를 높이는 법도 없었고 저희 어머니한테도 좀 조심하는 기색이 느껴졌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신을 차렸나 보다고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루는 남편이 뜬금없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기가 집에 있는 동안 뭐 부동산 공부를 좀 했다면서 재테크가 어쩌고 하더라고요. 무슨 재테크를 말하는 건데? 아니, 우리 부모님 사시는 그 빌라 있지? 그거 재개발할 거라나 봐.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그거 그냥 정리하고 어디 다른 데로 이사 가고 싶으시다네.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부모님 빌라를 사는 게 어때? 뭐 어머님 아버님 사시는 집을 우리가 사자고? 그 35년 된 빌라를? 어우 됐어. 그게 무슨 재테크야. 돈 낭비지. 아니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 어딨어서 아까부터 재테크 타령이래. 돈이 왜 없어? 이 집 팔면 되지. 이 집 알아보니까 지금 8억 가까이 되더라. 8억이나 많아. 이건 엄마 집인데 이걸 우리가 왜 팔아? 아니, 그때 장모님이 나중에 우리 주신댔잖아. 그건 나중에 진짜 뭔 말을 못하겠네. 자꾸 무조건 싫다고만 하지 말고 생각을 좀 해봐. 우리 부모님이 당신들 사시는 집을 6억에 내놓으실 거래. 그 35년 된 빌라를, 방도 2개밖에 없는 그 빌라를 6억에? 아우 됐어. 말이 좀 되는 소리를 해. 20억까지 갈지도 모른다니까. 아니 도대체 어디서 뭘 듣고 온 거야. 아무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부동산 공부니 뭐니 헛소리도 하지 말고 그냥 제발 일자리나 알아봐. 지금 벌써 몇 달째 놀고 있는지 알지? 나 진짜 당신 이럴 때마다 힘 빠져. 나야말로 진짜 너한테 실망이다. 기껏 재산 늘릴 방법 공부해서 알려주니까 고맙다고 말은 못할 망정. 그리고 장모님이 이 집 우리 주신다고 했는데 그거 좀 일찍 파는 게 왜 안 된다는 거야. 아니 막말로 팔았다 치면 우린 어디 가서 사니? 우리 엄마는? 우리 부모님 집에서 살면 되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엄마 재산으로 시부모님 빌라 팔아드리자고?
우리 엄마더러 이 멀쩡한 집 두고 그 35년 된 빌라 가서 사시라고 하라고? 당신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뭐가 어때서? 우리 부모님도 사시는데 장모님이 좀 사시면 어디가 덧나냐? 아이고, 어이가 없다 진짜. 이제 보니까 재테크는 무슨 우리 엄마 재산 시부모님한테 나눠드리자는 소리로밖에 안 들리네요. 쓸데없는 소리 한 번만 더 해봐 진짜. 나 안 참아 진짜. 하지만 남편은 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낮이고 밤이고 재테크 타령을 해대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자기 마음대로 저희 어머니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왔더라고요. 남편이 볼 일이 있다며 잠시 집을 비웠던 날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왔다고 찾아왔는데 저랑 저희 엄마랑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래서 설마 싶어 그때부터 집 근처 부동산 총 6곳을 찾아가 보니 세상에 싹 다 내놨더군요. 그것도 금매로요.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하고 이야기해봤자 소용도 없겠다 싶었고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아버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도 시부모님은 적어도 뭐가 옳고 그른지는 확실히 아시겠지. 그러니 아들인 남편에게 한마디 따끔하게 해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하지만 피는 못 속인다더니 그 얘기라면 이미 두영이한테 다 들었다. 걔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할 만하더라. 준다고 했으니 팔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겠지. 그리고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다만 너는 니네 엄마 여기 와서 고생하는 건 싫고 네 시부모 여기서 고생하며 사는 건 상관없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아버님. 아무튼 우리가 더 서운하다. 그리고 니네 엄마한테도 확실히 얘기해. 주기로 했으면 주셔야 되는 거라고. 그리고 너는 이제 니네 엄마 딸이기 전에 내 아들 마누라고. 그러면 내 아들 그러니까 네 서방 말을 최우선시해야지. 막말로 서방이 집을 팔아서 죽을 써먹자고 하면 그냥 내하고 믿고 따르면 되는 거야. 통화를 마치고 나니 정신이 멍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도대체 제가 뭘 기대했던 건가 싶고 제 스스로가 한심했고 한편으론 말 그대로 얼이 빠진 듯했죠. 하지만 이내 정신이 맑아지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알겠더군요. 이혼이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남편이고 시부모님한테고 등골 빨리다 죽겠구나 싶은 게 이제 더는 참으면 안 되겠구나 싶었죠. 이혼을 결심하기까지가 솔직히 쉽진 않았어요. 좋은 추억보단 안 좋은 기억이 많아서 별거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그래도 미운 정도 정이라더니 한편으론 나까지 이 인간을 안 챙기면 누가 챙겨주겠나 싶고 그런데 그런 제 마음도 모르고 남편은 계속해서 재테크 타령이나 해대고 시부모님은 시부모님대로 저한테 네 남편한테 잘해라. 서방이 곧 하늘이다 그런 문자나 보내시고 그래서 감사하게도 덕분에 마음을 굳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22년 10월 21일 남편에게 집에서 나가달라고 했어요. 이혼하자는 말과 함께 말이죠. 이후의 일은 솔직히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남편이 협의 이혼은 안 해준다 하여 꽤나 애를 먹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변호사를 구했듯 남편도 어디 가서 상담을 받았던 거겠죠? 이혼 소송을 걸고 얼마 지나지 않아 취하해달라며 협의 이혼을 하겠다고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그 이유를 따로 묻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그저 이유가 어찌됐건 하루빨리 이 인간하고 남남이 되고 싶다 그 생각뿐이었으니까요. 남편과 이혼한 후 솔직히 한동안은 주변 그 누구에게도 정확히 어쩌다 제가 이혼을 한 건지 말을 못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할수록 제가 참 바보같이 살았다는 후회와 스스로의 미련함에 시쳇말로 쪽팔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까 그래도 순간순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고 그것만큼은 그 누구도 저를 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랬기에 결단을 내릴 수 있었고 남편의 어떤 소식에도 동요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하나 싶은데 생각보다 훨씬 마음이 후련하고 오랫동안 밀린 숙제를 끝낸 것 같은 게 털어놓기를 잘한 것 같네요. 오늘을 마지막으로 더는 이 일을 들추지 않고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되찾은 인생을 즐기며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여기서 즐기고 산다는 건 탱자탱자 놀면서 지내고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더 이상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며 잘 지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이지 그땐 왜 그렇게 나 하나만 참으면 그래도 괜찮아지겠지 하는 바보 같은 생각으로 참아가며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런 마음으로 참아주고 했으면 남편도 좀 고마워한다던가 그랬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를 해주니 2개를 해달라고 하고 2개를 해주니 3개를 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더는 이렇게 살다간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이혼하자고 했네요. 남편하고 처음 만난 건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였어요. 당시 남편은 9급 공무원이었고 저는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사실 저는 좀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소개를 통해서 사람을 만난다는 건 생각만으로도 부담스러워 거절하려고 했는데 지인이 남자 쪽이 워낙 싹싹한 성격이라서 괜찮을 거라며 한번 나가보라더군요. 그러면서 여자 나이 30대만 돼도 이렇게 누가 소개시켜준다고 안 한다고. 30 넘어가기 전에 가리지 말고 한 명이라도 더 만나봐 그러는데 솔직히 그 얘기 딱 들었을 때 기분은 별로였어요. 안 한다고 하고 싶었죠. 하지만 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싶기도 하고 지인 말대로 나중엔 어디 가서 제 힘으로 누굴 만나나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자존심은 좀 상했지만 알겠다 하고 나간 자리였네요. 그리고 그렇게 만나게 된 남편은 지인의 소개대로 조금 부담스러운 감도 없잖아 있긴 했지만 넉살이 좋았어요. 워낙 공통점이 없다 보니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아야 하나 걱정이 많았는데 남편의 주도하에 대화는 매끄럽게 흘러갔죠. 그런 적이 없다 보니 신기하대요. 거기다 성격은 달랐어도 좋아하는 영화 장르라던가 입맛이 비슷해서 소위 통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람하고 잘 될지도 모르겠다 싶더니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거기서 멈췄어야 했는데 하긴 지금 이런 후회를 해서 뭐 하겠어요? 아무튼 남편한테 애프터 신청이 왔고 그때는 저도 은근히 기다리고 있었던지라 튕기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좋다고 했죠. 그리고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연애는 그런대로 원만하게 이어져 갔어요. 물론 돌이켜 생각해보면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서 영화 보고 밥 먹고 이야기 좀 나누고 그게 다긴 했는데 그땐 어쨌든 다툴 일이 없으니 다행이다 싶었고 그래서 잘 맞는다고 생각했었네요. 한편 사귄 지 1년쯤 되던 해 제 직장 상사가 바뀌었습니다. 원래도 가족 기업이라 불안불안했는데 결국 사장 아들이란 사람이 와서 하루아침에 부장 타이틀을 달더라고요. 그리고 불행하게도 사장 아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괜한 직원들만 하루가 멀다 하고 시쳇말로 조져대는데 정말 마음 같아선 그래 이 자식아 내가 먼저 관둔다 하고 그 면상에다 시원하게 사표라도 집어던지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어디 간들 치사하지 않은 직장이 있나요? 그러니 하루에도 12번 끓어오르는 화를 꾹꾹 눌러 참으며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제가 하던 프로젝트를 기어이 자기가 완성하겠다며 가져가 놓고서는 말 그대로 아주 죽을 써버렸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로 진행 중이던 거래가 2건이나 캔슬이 되면서 사장이 아주 단단히 화가 났지요. 그런데 그 순간 이 사장 아들이 제 탓을 하대요.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다며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그리고 저는 지금도 확신해요. 사장도 이 모든 사태가 제가 아닌 당신 아들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요. 하지만 직원들 앞에서 자기 아들을 나무랄 수는 없었을 테니 애꿎은 저를 탓했고 그때만큼은 도무지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내가 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나와버렸습니다. 충동적이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막상 회사를 그렇게 때려치고 나니 세상이 끝난 것 마냥 어찌나 불안하던지 말이에요. 당장 내일부터 출근을 안 해도 된다는 사실이 기쁘기보단 오히려 더 갑갑하게 느껴졌고 친정어머니에게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하나. 하지만 제 우려와는 달리 친정어머니는 그동안 고생했다 하시며 이참에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계획이 어떤지 찬찬히 정리를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이참에 내 장사를 해보자는 것이었어요. 중1 때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이후로 줄곧 친정어머니랑 단둘이 살았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여자 혼자의 몸으로
저를 어떻게든 제대로 키워내시겠다며 하루도 쉬는 날 없이 건물 청소부터 식당 주방일까지 닥치는 대로 일을 찾아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어머니를 귀찮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주변 또래들보다 조금 일찍 철이 들었죠. 덕분에 음식 솜씨도 꽤나 좋았고요. 그래서 식당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던 모양이에요. 아무튼 오히려 지금이라면 겁이 났을 텐데 그래도 그땐 몇 살 어렸다고 겁도 안 났어요. 오히려 내가 식당을 차린다고 생각하자 그때부터 어찌나 설레던지 심장이 터질 듯 뛰기만 했네요. 그리고 저는 이러한 결정을 남편에게도 전했습니다. 그 무렵 결혼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었기에 남편의 생각도 어느 정도는 저에게 중요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제 이야기를 듣고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식당이라는 게 여자 혼자 하기에 쉬운 일은 아니지 않냐면서 자기랑 같이 하는 게 어떻겠냐고요? 깜짝 놀랐죠. 9급이긴 해도 명색이 공무원인데 게다가 듣기론 5년을 공부해서 어렵게 붙었다고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니 안정적인 직장을 두고 웬 식당이냐고 괜찮다 했습니다. 혼자 해보고 힘에 부치면 그때 사람을 쓰면 된다면서요. 그런데 남편이 실은 자기도 이렇게 공직 생활을 해보니 여러 가지로 힘든 점이 많더랍니다. 조직 문화니 위계질서니 전부 다 버겁다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미국 생활을 해서 그런 것 같다 뭐 그랬는데 그땐 솔직히 안쓰러운 마음이 커서 정말 그런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국 생활이나마나 어학연수로 반년 다녀온 게 전부였어요. 그래놓고 저한테는 걸핏하면 미국에서는 어떻고 저떻고 미국인들은 어떻고 저떻고 정말이지 그때로 돌아간다면 주절거리는 남편의 입을 탁 한 대 쳐버리고 싶다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그래 아무렴 남보단 남편이 낫겠다는 결론을 내렸고 저희는 결혼과 동시에 식당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결혼을 앞두고서야 남편이 제 예상보다 훨씬 적은 돈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에 제가 식당의 대표로서 남편을 고용하기로 했지요. 물론 당연히 남편도 어머님도 제 이런 결정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공동으로 창업을 한다더니 어째서 와이프가 사장이 되고 남편이 직원이 되느냐고요. 하지만 남편은 자기 이름으로는 죽어도 대출은 못 받는다 버텼기에 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네요. 신혼집은 제가 살던 전세집에서 시작하기로 했고 혼수는 남편이 해왔어요. 다만 제가 기존에 쓰던 가전제품 대부분이 멀쩡했기에 실제로 남편이 사온 건 침대 옷장 그리고 식기세척기 정도가 전부였죠. 아 그리고 자기가 타던 차도 가지고 왔는데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8년이나 된 차를 가지고 자기가 살 때는 4천만 원을 줬었으니 자기가 4천만 원을 해온 거나 다름없다고 말하는 한심한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마저도 스스로 모아놓은 돈도 없고 그러니 나를 보기 민망해서 저런 너스레를 떠는가 보다고 정말이지 어떻게든 좋게 봐주려고 했었네요.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부부의 연을 맺었고 식당도 개업을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손님을 끌어모으겠다며 자기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렸고 그중 몇몇 사람들이 정말로 식당을 찾아주기도 했지요. 이제 와서 다 무슨 소용인가 싶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음식은 잘하지만 카운터에 나가기가 쑥스러운 저와 넉살 좋은 남편은 처음엔 꽤나 손발이 잘 맞는 콤비 같았답니다. 그런데 식당을 오픈한 지 반년 만에 남편이 계단에서 발목을 접지르면서 상황은 점점 생각지도 못한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인정머리 없이 들릴지는 몰라도 발목이 부러진 것도 아니었고 솔직히 3, 4일 푹 쉬면 나을 상황이었어요. 실제로 병원에서도 딱히 해줄 게 없으니 찜질해주고 조심하라고 했고요. 그런데 남편은 계속 욱신거린다. 서 있으면 피가 아래로 쏠리는 것 같다. 정말 오만 가지 핑계를 대가며 앓는 소리 죽는 소리를 해대대요. 그리고는 이참에 한 2주 정도만 쉬면 안 될까 하는데 솔직히 걱정도 되면서 동시에 좀 서운했어요. 왜냐하면 그 무렵 손님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뭐 사람이 아프다는데 어쩌겠어요. 참으라고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래 이 사람도 공무원 공부부터 계산해보면 거의 10년 가까이를 쉼없이 달려왔구나. 그러니 본인도 쉬고 싶은 거겠지. 라고 제 스스로를 납득시키며 남편이 원하는 대로 2주간의 휴가를 주게 되었지요. 그런데 막상 2주가 지났는데도 남편은 계속해서 앓는 소리 죽는 소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신경이 어떻게 된 것 같네 하면서 막상 병원은 가지도 않고
그리고 그때부터 조금씩 요령을 피우더니 나중엔 보니까 남편은 카운터에서 핸드폰이나 하고 있고 반면에 저는 온갖 일을 떠안고 있더라고요. 식당 열기 전에 장을 보는 일부터 시작해서 재료 손질에 요리의 마감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저는 가게에 매여있는 몸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걸핏하면 아는 사람이 근처에 왔다 하니 얼른 나갔다 오겠다. 이 사람도 다 나중에 우리 손님 될 사람이다. 나는 그냥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고 영업을 하는 거다. 핑계도 가지각색, 난리도 아니었지요. 그리고 저는 그런 남편과 말다툼을 할 여유조차 없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있어봤자 별로 도움도 안 되는 인간, 차라리 안 보이는 게 낫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죠. 하지만 저도 사람이니 그날은 어째서인지 뺀질거리는 남편에게 한마디 하지 않고는 그냥 넘어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더러 언제까지 그럴 거야? 식당 일이 하기 싫으면 차라리 일자리를 구해서 출근을 해.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당신이 생각하기에는 당신이 지금 당신 밥값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밥값이라니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여자 혼자 식당 하는 거 사람들이 알아봐. 그럼 무시해 너. 근데 내가 이렇게 떡하니 카운터를 지키고 있으니까 진상 손님도 없고 얼마나 좋냐? 원래는 오전에 장 보는 건 당신이 하기로 했잖아. 그리고 창고 정리도 당신이 하기로 했었고. 그리고 마감할 때 청소는 왜 안 해? 정말 하나하나 지적할 거 투성인데 내가 얼마나 참고 있는지 알기나 해. 왜 또 이래 진짜? 아침부터 사람 스트레스 받게. 나도 다 생각이 있다고? 그리고 장 보고 정리하고 그런 건 원래 여자가 남자보다 잘하잖아. 그리고 마감할 때 청소는 그냥 대충 하고 아침에 와서 하면 되잖아. 내가 너더러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네가 다 알아서 잘하다가 갑자기 짜증이냐? 어이가 없다 진짜. 더 긴 말할 것도 없네. 당신 이제 월급 아니고 시급으로 계산할 거니까 그런 줄이나 알아. 뭐? 야 그게 네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아? 내 동의가 없으면 어차피 못 받고. 그래 그럼 당신 관둬 그럼. 때려치면 되겠네. 저는 남편이 관두지 않을 걸 알고 있었어요. 막말로 자기가 어디에 가더라도 지금처럼 편히 일을 할 수는 없을 거란 걸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계약서가 어쩌고 하는 남편에게 바로 이튿날 서류 준비해서 들이밀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저더러 자기가 제가 하루아침에 회사 때려치고 나올 때 보통이 아닌 건 알았는데 진짜 지독하다면서 정 떨어진다고 빈정거리더군요. 한편 그 무렵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해오셔서는 현철이 말이 식당 장사가 그렇게 잘 된다면서? 물가도 많이 올랐고 저희가 원래 박리담회라서 많이 남지도 않아요. 박리담에는 무슨 아무렴 네가 뭐 손해봐가면서 장사하는 건 아닐 거 아니냐? 그런데 좀 섭섭하다. 그렇게 돈 벌어서 다 뭐 하려고? 시부모 주는 용돈은 계속해서 제자리냐? 어머님 아시다시피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음식값은 물가 따라 올릴 수도 없다 보니 정말 남는 게 많이 없거든요. 이해 좀 해주세요. 야 이해나마나 네 말대로 물가가 많이 올랐으면 우리 용돈도 올려주는 게 맞지? 내가 친구들 만나면 창피해서 할 말이 없어. 내 친구 미숙이는 그 집 며느리가 얼마 전에 명품 지갑 사줬다더라. 솔직히 속이 터졌죠. 남편이 하도 뺀질거려서 어머님한테 제발 따끔하게 한마디 좀 해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럴 때마다 나몰라 하시던 분이 물가가 올랐으니 용돈도 올려달라는 게 남편이 누굴 닮아 뻔뻔한가 했더니 원인이 여기였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문득 든 생각이 마침 식당에 일손이 부족해서 일할 사람을 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댁에서 저희 식당까지 거리가 버스로 30분 정도로 그렇게 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어머님이 얼마 전에 용돈 얘기하시던데 혹시 식당에 오셔서 일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 그러면 내가 급여는 신경 써드릴 수 있는데. 너 지금 우리 엄마 부려먹으려고 그러냐? 제정신이 아니네. 내가 공짜로 도와달라고 한다는 거 아니잖아. 내가 그렇다고 어머님한테 뭐 힘든 일을 부탁드릴 것도 아니고 서빙만 좀 도와주시면 되는데. 됐다 됐어. 시어머니 어려운 줄을 모르고 야 그럴 거면 장모님 들어와서 일하시라 해. 우리 엄마는 이미 일 다니시잖아. 거기다 거리도 훨씬 멀고. 그러니까 어차피 하시는 일 딸 식당에서 하시면 되겠네. 억지 좀 쓰지 마. 그리고 난 좋은 뜻으로 꺼낸 얘기인데 당신이 그렇게 싫다니. 알겠다 알겠어. 못 들은 걸로 해. 진짜 뭐 말을 못 하겠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저는 제가 그렇게 지나친 말실수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남편은 뭐가 그렇게 약이 올랐던 건지 기어이 저희 친정어머니한테 전화까지 드려서는 저희 가게가 지금 일손이 부족하네 어쩌네 해가며 저희 어머니더러 와달라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친정어머니는 사위까지 나서서 와달라 하니 거절을 못하시고 알겠다 하셨고 아무튼 그래서 친정어머니가 저희 가게 일을 도와주시게 되셨어요. 친정어머니한테 죄송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못난 딸이 따로 없었죠. 그런데 황당한 건 남편이 저희 친정어머니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이따금씩 남편의 지인들이 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럴 때 굳이 그 앞에서 장모인 저희 어머니를 부려먹을 이유가 뭐냔 말이죠. 오히려 우리 장모님이다. 인사들 드려라 하는 거면 모를까? 하지만 남편이 보이는 태도는 어떻게든 내가 이렇게 떵떵거리고 지낸다는 걸 과시라도 하고 싶은 것처럼 보였고 그러다 결국 저희 어머니가 일하신 지 8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저희 어머니가 정말 처음으로 주문을 잘못 받으셨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손님들도 다 있는 자리에서 소리를 질렀던 모양입니다.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남자 사장님이 좀 심하시다며 저에게 귀뜸을 해줘서 알았으니 망정이지. 그래서 그날 남편한테 네가 뭔데 내 어머니한테 소리를 질렀냐니까. 공은 공이고 사는 사지. 집안에서나 장모님이지 가게에서는 엄연히 그냥 일하는 아주머니 아냐? 그리고 어느 식당이건 간에 일하는 사람이 실수를 하면 한 소리 듣는 건 당연한 거지. 공이고 사고 장모님이면 상황이 어떻건 간에 그냥 장모님이지. 나는 뭐 할 말이 없어서 당신 지적 안 하고 그동안 오냐오냐 봐준 줄 알아? 그리고 당신이 뭔데? 식당 내에서 당신이 도대체 뭔데 어머니한테 소리를 질러? 대표는 엄연히 나야. 소리를 질러도 내가 질러. 이야, 그 코딱지만한 가게로 드디어 유세를 떠는구나 네가. 남편과 저는 그날만큼은 정말 주먹만 오가지 않았지 크게 싸우게 되었고 그때 이후로 저는 이따금씩 이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맹세코 결혼을 통해 그 어떤 이익을 바란 것도 없었고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안정된 가정을 꾸리며 평범한 인생을 살고 싶었을 뿐인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꼬여버린 건지 제 스스로가 한심하더라고요. 한편 친정어머니도 그날 일로 충격이 크셨는지 결국 한 달쯤 지나 그만 나오고 싶다 하시대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당신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상했다 하시며 온 가족이 한 공간에 있어서 좋을 게 없는 것 같다고. 씁쓸한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있자니 얼마나 죄송스럽고 우라가 치밀던지. 아무튼 저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드리고자 퇴직금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유럽 여행을 생각해냈어요. 평생 일만 하시던 어머니셨으니 이참에 저도 눈 딱 감고 한열을 어머니랑 같이 쉬어볼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곤 남편이 노발대발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하고 어딜 간다고? 유럽? 무슨 돼지목의 진주도 아니고 갑자기 웬 유럽? 원래 유럽 여행 같은 건 수준이 되는 사람이 가야 안 아깝지. 막말로 장모님 영어나 아시냐? 하이 헬로우 말고 뭐 또 아시는 거 있어? 그렇다고 너는 뭐 영어 잘하냐? 진짜 돈 낭비하는 방법도 가지가지네. 웃기고 있네 진짜. 내가 벌어서 내가 내 어머니 모시고 간다는데 당신이 왜 난리야? 그렇게 부러우면 당신도 어머님 모시고 가던가. 사람이 원래 자기 그릇대로 놀아야 되는 거야. 고졸인 장모님이랑 전문대 나온 너 둘이서 무슨 유럽이냐? 그래도 유럽 정도 가려면 그 시절 대학까지 나오신 우리 어머니 엘리트야 엘리트. 그리고 나도 대학 나왔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야 돈이 안 아깝지. 이건 뭐. 진짜 더는 못 참겠다. 내가 그동안 몇 번이나 당신하고 살면서 당신하고 결혼을 왜 했을까 그러다가도 또 아니지. 그래도 참고 살아봐야지. 하루가 멀다 하고 그렇게 내가 내 마음을 달래며 살았거든? 그런데 이제 보니까 당신은 정말 구제불능이고 나도 더는 못 참겠다. 당신은 나한테 한 번도 제대로 고마워한 적도 없고 오히려 하루하루 불만만 더 쌓여가나 봐. 그리고 다 떠나서 나 당신이 우리 어머니한테 말 막 하는 거 더는 못 참아. 수준? 당신이나 시부모님은 그 수준이 얼마나 높아서 나한테 자꾸 빌붙어? 당신하고 사는 거 지겹고 힘들어. 정말 내 인생에 도움 하나도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 이쯤에서 헤어지자 좀. 헤어지자고? 너 나랑 헤어지고 싶으면 식당 지분 반 나한테 넘겨. 그러면 내가 이혼해 줄 수도 있고. 내가 미쳤니? 당신이 식당 일에 관해서 한 게 뭐가 있다고. 당신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건 지나가는 동네 똥개도 알걸?
언젠가 이혼을 하게 되면 남편이 어깃장을 놓고 순순히 저를 놔주지 않을 거란 건 어렴풋이 짐작은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나 치사하게 나올 줄은 몰랐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법적인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남편이 가게에 나오면 경찰을 불렀고 남편은 남편대로 노동청에 저를 신고해 여기저기 불려다녀야 했으며 저는 또다시 그런 남편으로부터 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변호사와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이혼 소송까지 해야 했으니 정말이지 눈물은 눈물대로 흐르고 욕은 욕대로 나오는 날들이었네요. 그뿐인가요? 그런 와중에 시부모님은 시부모님대로 핸드폰이고 가게고 전화를 해대서는 악담을 퍼부어대지. 친족이란 이유로 그때는 경찰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어서 예전에 빌려가신 돈으로 고소를 하겠다니까 그제서야 잠잠해지더군요. 아무튼 제 예상보다 이혼은 훨씬 어려운 일이었고 2년이란 시간 동안 저는 원형 탈모가 생겼을 만큼 지독한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법은 제 손을 들어주었어요. 비록 남편에게 퇴직금을 줘야 했지만 이혼의 대가라고 한다면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다 싶었죠. 게다가 시부모님이 급하다며 빌려가셨다가 안 주신 돈은 솔직히 받기를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막말로 남남되는 마당에 그걸 왜 포기하나 싶대요? 그래서 이혼 확정되자마자 고소했어요. 시부모가 약속이 다른 애어쩌네 해댔지만 예전과는 상황이 달라졌으니 자기들도 큰 소리만은 못 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싹 다 받아냈으니 여러 가지로 몇 년 묵은 채증이 한 번에 내려가는 심정이었지요. 한편 그렇게 완전히 남남이 된 이후로 남편의 소식은 한동안 들은 바가 없었어요. 그러다 얼마 전 지인의 지인이 전하기로는 시부모랑 같이 지방으로 내려가서 식당을 차렸는데 망했답니다. 왜 망했냐고 물으니 처음부터 남편은 카운터 볼 생각뿐이 없었고 그러니 재료 손질부터 서빙까지 전부 다 일하는 사람을 썼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뭐 막말로 남는 게 있었겠어요? 게다가 시부모님 집으로 담보 잡아 그걸로 권리금 1억인가 주고 들어갔었다던데 지방에서 권리금 1억이면 그것도 보통이 아니거든요. 아무튼 뭐 들으면 들을수록 한심한 생각만 들고 동시에 갈라서길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뒤늦게나마 제 스스로에게 너 참 용기 내길 잘했다. 멈추지 않길 잘했다. 그렇게 말해주게 되대요. 저를 올가매는 남편이란 작자를 끊어내고 난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훨훨 날아다니는 기분이에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는 걸 시샘하고 어떻게든 끌어내리려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저는 가차없이 그 사람과의 인연을 끊어내시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인연을 끊어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순간순간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 고뇌의 끝에는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제가 이렇게 장담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